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회에서는 한겨레 신문 기자로 한 27, 8년 동안 기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1년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당시 개헌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다른 동료 학생들과 함께 당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학생이 들어갔는데 제가 대표였고 그래서 가장 형이 많은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7년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물론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됐으니까 87년 대선이 끝난 직후인 88년 초에 특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 2년 넘게 2년 반 정도 복역을 했습니다. 당시 엄혹한 시기였지만 7년까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산경제 발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군산에 출마해 보려고 하였으나 중앙당의 만류랄까요? 하여튼 중앙당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보여서 제가 스스로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 개혁입니다. 저는 제가 27,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온 것도 있지만 2016년도에 촛불을 점화하는데 제가 나름 일익을 담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겨레 일면에 내보내면서 한 40여 일 동안 계속 일면으로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문제, 독일에서의 승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줄기차게 보도를 했고 그게 한 40여 일 뒤에 JTBC의 태블릿 PC로 폭발을 하면서 촛불이 본격적으로 타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번번이 발목을 잡는 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왜곡하고 비틀어가면서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마찰음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왜곡된 보도, 부풀린 보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주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언론이 나름대로 자신의 경계감을 갖고 서로 긴장된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보수 언론과 정면으로 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뭐 사실 변화된 건 없죠.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주는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서초동 촛불 집회 때 보여줬던 언론과 검찰의 문제 물론 검찰이 주이긴 합니다만은 언론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가 많이 진전하고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문제는 오히려 더 퇴보하고 오히려 더 악성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선명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각이 서는 그리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몇몇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 몇몇 가문들이 독점적이고 집중적으로 소유 구조를 행사하고 있는 점,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의 소유 구조도 보다 더 민주화되고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언론사의 수익 구조가 거의 뭐 90% 이상 재벌들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수익 구조도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도 보다 더 강도 높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들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변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제가 할 말은 하는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지 않았나라고 감히 짐작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이 언론의 현실, 언론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데 기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한 저에 대해서 쓰임새를 한번 더 가져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적인 정치인의 성격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친화적이지도 않고 또 뭐랄까 유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싸워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것만은 저도 남들에게 못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좀 칭찬을 들었다면 글을 좀 쓸 줄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글이 뭐 미문이라서가 아니고 좀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제 자랑을 하자면 최순실 그 게이트 때 많은 언론들이 오보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저를 중심으로 하는 한겨레는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앞서서 오랫동안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에도 가지 않았고 어떤 소송에도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정제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담론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정책과 기조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소심합니다. 소심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 네, 저도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좀 떠올렸습니다. 최종 결심을 할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로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제가 1년 2개월 동안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면서 그 순간순간 외교적인 문제, 대북 문제, 또 국내 정치 경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기준,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좀 배우고 닮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